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인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리, 이번 시간에는 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는 이 종교나 가르침의 근본 원리인데요. 이 교자는 자주 본 것 같은데 보시면 분석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이가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생략해서 다리까지 다 안 그리고요. 팔만 이렇게 강조해서 머리랑 팔만 강조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동물이나 인간은 머리가 크죠. 팔다리가 짧고요. 그래서 대충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산까지 이런 막대기입니다. 이걸로 글자도 가르치고 숫자도 가르치고 다 했어요. 여기는 이제 체벌의 현장인데요. 그래서 각골문 같으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막대기에 손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러면 각골문이에요. 근데 이제 전서에서는 막대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통일됐죠. 나뭇가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게 칠복자인데요. 이것만 하면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변형됐죠.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안 그려졌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략화된 게 원형이 이겁니다. 전선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손이죠. 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꼭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부모는 이걸 꼭 이 시기에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게 있으니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좀 훈육을 제대로 해서 꼭 체벌하라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글자에 이런 게 나오면요,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뜻입니다. 채찍질이 필요하다, 이 정도 느낌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할 때 안 돼 하고 엄격하게 안 되는 거 안 된다. 요건 된다, 요건 안 된다를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치 이자는 요게 원래 다스릴 이자죠. 요 부분은 옥이고요. 임금왕자랑 구분해서 구술옥자는 여기다 이걸 점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이거는 요게 임금왕자가 아니다 이거고요. 임금왕자는 원래 도끼를 나타내요. 이 자체가 도끼인데 도끼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도끼. 요 자체가 선비사자가 되죠. 그러니까 선비 중에 무사 중에 최고 왕이 됩니다. 이래서 왕이고요. 이거는 구술옥을 이렇게 꿰놓은 거죠. 구슬을 꿰놓은 거죠. 옥으로 된 구슬을 꿰놓은 거기 때문에 옆에다가 구슬을 의미하는 점 하나를 찍어놓은 겁니다. 요게 지금 그 면류관에 왕 면류관에 보면 이렇게 꿰져 있는 구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임금왕자 비슷한데 아니고요. 옥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밭전자죠. 흑토자. 땅에 있는 밭이 어떤 여기 이제 마을을 나타내는데 밭처럼 이렇게 구획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집이나 밭이 구획이 정해져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옥에다 이 마을 이자를 하면 옥을 보면 옥에 이제 결이 있거든요. 무늬가 마을처럼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옥의 결이 있다. 그래서 이게 결을 의미하고요. 결이 지금 이치라는 의미도 갖게 됐고요. 어떤 사물의 이치, 사물의 결. 요 이치를 알아야 다스리니까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스리다. 다스릴 리, 그 이치리 이렇게 지금 뜻하니까 교리는 가르침의 핵심 원리를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거냐. 우리가 배워야 할 근본 원리가 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쓴 거고요. 자, 교리. 범상하다. 평범하고 일상적이다는 뜻이죠. 범상하다. 우린 보통 범상하다는 말은 잘 안 쓰죠. 저 사람 참 범상한데 이렇게 안 쓰죠. 범상치 않은데 라고 할 때 쓰죠.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평범하지 않다 저 사람. 수상하다. 범상하지 않다. 아니면 탁월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뛰어나다와 조금 이상하다가 같이 가요. 한자에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가 좋은 의미로는 탁월하다로 쓰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탁월하다. 부정적으로는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탁월하다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가 같이 가는데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경우죠. 범상하다. 일반적인 경우. 평범하고 일상적이다. 이게 항상 상자인데요. 이게 항상하다. 항상하다.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잖아요. 이때가. 예, 이런 뜻은 이제 좀 더 심화된 뜻이고요. 일반적인 뜻은 일상입니다. 일상. 일상적이다 보니까 일상에서 늘 그러니까 이제 늘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영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노자에 보면 도가도, 도, 가도는 이 도는 말하다거든요. 뒤에 이거는 동사예요. 도는 말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가히 말할 수 있는 도라는 거는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그럼 이때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도가 아니다. 우리가 말로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언어화돼 버린 건, 이미 한 언어로 고정된 거는 영원한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미 노자 때만 해도 영원하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영원, 불변한다는 뜻으로.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그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일상. 이 한자를 풀어보면. 그래서 이것도 먼저 봄자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봄자는 원래 근문이 이거예요. 이해하시기 쉽죠? 요거 글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졌어요. 요거 뭐 같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배가 있다면요. 돛이에요. 돛. 원래 돛입니다. 돛.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돛인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바람을 맞았으니까. 바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바람을 의미하다 보면 예전에 바람은요. 한자에서 보면 바람 풍자는 봉황 봉자랑 통합니다. 바람을 이 봉황의 작용으로 본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새, 봉황. 그래서 보면 여기 새 머리처럼 그려놓은 거. 그렇죠? 새 머리랑 눈. 봉황이 새들의 두목이거든요. 두목이라는 건요. 머리 두자에 눈 목자입니다. 두목. 머리가 되고 눈이 된다. 그래서 머리랑 눈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모든 새를 대표하는 거. 모든 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봉황은 모든 새의 대표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봉황 뛰어난 새를 의미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놓고 모든 새, 평범한 모든 새들을 대표한다. 모든 새를 총괄한다. 이 글자만 전서만 가지고 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원래 근문은 그냥 돛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글자는 돛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돛으로만 봐도 모든 배는 다 돛 달았겠죠. 예전에. 그러니까 모든 배를 이것도 돛으로만 봐도 모든 배를 총괄하지 않네. 평범한 모든 배도 다 돛은 달았으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건건자 이게 왜 수건건자인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또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빨랫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이걸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수건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수건건자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돛이에요. 돛범자예요. 범선. 여기다 이제 배선자 붙이면 범선이죠. 범선. 이 자체가 돛이에요. 이 자체가 돛인데 더 강조한 겁니다. 수건건자를 그려. 배에다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걸 걸어놓은 거다. 장막을 걸어놓은 거다. 이렇게 해서 그 평범하다, 모든 이런 뜻이 됐습니다. 백범 할 때 그냥 범부란 뜻이잖아요. 범부. 범에다가 지압이 붙자면 범부. 모든 그냥 일반 평범한 일반 백성이 범부. 상은요. 근문 보면 이게 집입니다. 그냥 집. 집에 나중에 이게 수건 건자가 또 나왔네요. 집에 수건이 걸려 있어요. 요 수건은요. 그 치마 이렇게 몸에다 두르는 이 장막 같은 거를 다 수건으로 이 글자로 써요. 뭐 이렇게 뭐죠? 커튼 치는 거나 다 이런.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걸 이제 몸에 두른 거죠. 치마를 말이에요. 치마. 그러니까 집에서 늘 입는 치마. 그래서 평상복을 의미합니다. 원래 평상복. 그래서 일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원하다는 의미보다는 집에서 늘 추리닝 입고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럼 그 추리닝이 지금 상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나온 거예요. 아, 쟤는 저걸 영원히 입을 것 같다. 영원히 입을 기세다. 영원이라는 게 늘 그것만 입네. 늘 그 추리닝 그 치마만 입네. 거기서 영원히 이제 더 심화돼서 나중에 파생된 거. 원래는 그냥 이 치마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일상상자인데 이게 일상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 옷 의자를 그려가지고 치마상자라고 따로 구분해서 씁니다. 이게 지금 치마. 원래 이것도 치마, 이게 치마였는데 이게 일상이란 의미를 영원이라는 의미를 쓰는 단어로 쓰여버리니까 치마를 의미하는 단어를 또 만든 거죠. 그래서 옷 의자를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이건 치마상자. 이게 집에서 입는 옷이란. 앞으로는 이게 뭐 추리닝 추 뭐 이럴 수도 있죠. 나중에 언어는 변하는 거니까 아무튼 제안해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범상하다 이런 뜻이. 정말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원시반본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게 원은 근원 원자죠. 이 뒤집을 반자, 돌이킬 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의 반대면은 종이겠죠. 끝. 본질의 반대면 말단이겠죠. 근데 끝에서 시작을 다시 근원을 찾아보고 끝에서 시작을 찾아보고 말단에서 근본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기가 뿌리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자랐다면 지금 말단에서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게 돌이키는 거죠. 역행하는 거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내 근원을 돌아보는 겁니다. 근원을 돌아보고 내 시작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시작을 근원으로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 시작점을 다시 돌아보고 내 뿌리를 돌아보는 거를 원시반본이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에 다시 근원한다. 뿌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시반본. 지금은 원시반본의 시대다. 막 이런 말 하면요. 원래 우리 원형으로 다시 돌아갈 때다. 이런 건데 너무 멀리 왔다. 우리 본질로 다시 돌아갈 때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원형, 우리의 초심을 다시 찾아야 할 때다. 이런 게 원시반본입니다. 그래서 근원원자는 근문에 보면 이래요. 여기 돌 밑입니다. 돌 밑에서 샘에서 물이 졸졸졸졸 계속 솟구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 바위 밑에 조금 지금 이게 갑자가요. 갑자 전서가 이러거든요. 좀 유사하죠. 일이 열고 나온 걸 말해요. 갑이라는 게 이 딱딱한 씨앗을요 안에서 뚫고 나온 겁니다.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기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결국은 지금 요 그림 비슷하죠. 요 그림 비슷하게 근원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온다는 거. 근원에서 계속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이 근원 원자인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죠. 물이 지금 여기서는 물이 계속 밑으로 흘러 나온다는 거. 여기는 지금 근원을 상징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이죠, 알. 이 흰 백자는 지금 알을 의미합니다. 알에서 계속 물이 솟구쳐 나온다. 근원을 의미하고요. 우리 근원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시작점이죠, 시작점. 시작점이 지금 여성을 그려놨습니다. 팔,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 각고문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이쪽이 머리고요. 여성의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는 거다. 머리 쪽이 아래로 있죠. 태어나면 팔도 그려주는데요. 안 태어나면 이게 보통 뱀을 의미하거든요. 뱀이랑 같이 써요. 태아를. 머리만 강조되고 몸뚱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입구로. 출구죠. 어때요? 이제 아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을 의미할 때는 태자 쓰고요. 출산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 시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첫 선을 보일 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태아 여기에 도와주는 손까지 그려놔요.
근문이나 이렇게 보면 도와주는 손이 그려져 있어요. 즉 이제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손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만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관리사자입니다. 자기 책임을 잘 지키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관리를 의미할 때 쓰고요. 손을 이쪽에다 그리면요, 이쪽에도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쪽에다 손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요, 임금 후자, 왕비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이렇게 잘 살게 도와주는 존재해서 임금이라는 의미도 쓰고, 이쪽을 반대로 돌리면 관리라는 의미로 써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람 인자 보태면요, 지켜볼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잘 태어난지 지켜보는 데서 이제 유리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기가 여기 손이 안 그려서 그렇지, 손을 그려놓고 보시면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하죠. 지금 그냥 임신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태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이 그려져 있는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시자가 우리가 세상에 이제 등장한 거죠. 문을 열고 나온 상황. 그래서 그 시작점을 돌아봐라 이겁니다. 너의 뿌리인 시작점에서 뿌리를 찾아라. 이 소리고요. 반보는 요 선은요. 요 선은 이렇게 언덕을 의미할 때도 쓰고 아까처럼 바위 밑을 의미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봐야 돼요. 요 경우는 언덕으로 보여요. 언덕이나 낭떠러지. 여기를 손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그 돌이킬 반자라고 보고요. 요거는 지금 이게 나무죠. 위로 솟구친 가지, 아래로 처진 가지예요. 요게 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를 의미할 때는 밑에다가, 말단 의미할 때는 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단 말자, 근본 본자 해서 본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선을 그어놓으면 말단 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단에서 뿌리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지금 반이에요. 왔던 대로 다시 거슬러서.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떨어진 경우겠죠. 내려왔다가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 원시 반본의 시대, 지금은 원시 반본의 시대다. 인간의 어떤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될 시대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씁니다. 원시 반본. 그래서 요것도 같이 말씀드리면 그 유교에서 이 경물치지한다 할 때 이 나무 목자에다가 요 격자를 쓰죠. 각자가 있는. 예, 요게 이렇게 쓰는데 요게 이제 경물치지할 때 사물을 연구할 격자거든요. 연구하라. 이게 연구하라 의미로 쓰인 이유가 지금 본말에서 보면 나무 목이 있고요. 요 각자가 요렇게 실제로 그리면 이제 발이죠. 발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저녁이 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요 각자인데, 그럼 이 그림 자체가요, 말단에서 본질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 그러면 사물의 말단 현상에서 본질, 뿌리를 탐구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도 반본이죠. 뿌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단에서,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연구하면요, 말단에서 뿌리로 돌아가는 거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무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쭉 이어져 있죠. 줄기에서 뿌리까지. 그러니까 어떤 가지에 내가 있건 쭉 줄기 타고 가지 타고 뿌리를 향해 가다 보면 땅 속의 뿌리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고 또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듯이 그 보이지 않는 면까지 파고 들어가라.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게 한 나무다. 우리의 지금 보이지 않는 공저경지가 우리의 뿌리인데, 공저경지가 안 보인다고 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나무의 뿌리가요, 나무랑 비유를 나무에다 하면 좋은 게요, 나무의 뿌리가 안 보이거든요. 땅 속에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뚫고 들어가 보면, 줄기 따라 타고 내려가면, 반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도 우리 보이기는 물질의 몸만 보이지만 이 몸을 굴리는 의식을 타고 들어가 보면 의식의 근원이 공저경지, 이 하느님 자리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진짜 본질을 찾아라. 이런 얘기할 때 요 근본 본자가 되게 이 그림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이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지만 뿌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말단, 가지와 줄기, 잎사귀, 꽃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반본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회상. 원불교가 우리 회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 회상하면 보통 회상은요 불교에서 법회가 열리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 때 그 법회가 열리죠. 그럼 그 모임을 말해요. 모임 자리. 회상하면 그 모임 자리 거기 있다. 그 위에 지금 그 모임 자리 보통 상은요 그냥 그 자리를 말해요. 모임 자리. 그래서 회상 모였다. 그래서 이게 교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상하면 단순히 이례적인 법회가 아니라 이 모임 자체. 기독교도 이 교회가 결국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게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그 군사 원래 조직이에요. 미션을 특수 임무를 띈 조직, 인적 조직이요. 그러니까 인적 조직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인적 조직이 그날 하루 모인 법회에 모인 사람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 건물까지 포함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아는 건물까지 포함한 교회를 의미하게 됐듯이 그 종교 자체를 상징하게 됐듯이 회상도 어떤 이제 부처님이나 스승이 설법을 할 때 모인 그 모임인데 그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지금 확대해서 교단 자체로 상징해서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 회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요 위에가요 뚜껑이고요. 요게 지금 시루예요. 시루. 밑에는요 소치요. 삼합이죠. 뚜껑, 시루, 솥이 딱 만났어요. 삼합. 부합하다. 딱 모였다. 딱 모일 게 딱 모였다. 우리 합할합자도요. 뚜껑하고 그릇이 딱 맞을 때요. 화합했다. 이게 지금 화합하다는 뜻입니다. 화합하다. 화합. 딱 제대로 삼합 모일 게 다 모여서 딱 만났다. 그래서 이 회상이라는 건 진짜 모일 사람들이 딱 모여서 하나로 합한 겁니다. 삼합처럼 딱 뭐 하나만 빠져도 서운하죠. 삼합에서 딱 모였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서운하죠. 딱 모였다. 화합했다. 그래서 이 회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상가라는 거랑 잘 통하는데요. 이 상가가 불교에서는 이제 또 똑같죠. 우리가 지금 승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승가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상가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랑 그냥 그 모인 그 화합하는 대중들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배우려고 모인 대중들. 그래서 이 화합하는 대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승가가 지금 승이라고 해서 지금 이 아시아에 와가지고는 어떤 한 승려 한 개인을 의미할 때 이 승을 쓰는데 원래는 승 그러면 승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기이합니다 할 때는요 부처님하고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는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불법 승할 때 승은 상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랑 똑같은 의미예요.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 그게 지금 이 회상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상에 이 회자가 쓴 거나 이 승가에서요. 지금 이 승자, 예, 이렇게 승자를 쓰는데 그때 이 승자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이 모일 회자, 지금 모일 회자랑 이 글자가 통해서 이 글자를 선정한 것 같다고요. 이 한자 굳이 원래는 지금 이 승려를 의미하는 승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편안할 승자인데 이렇게 모였다, 화합했다는 게 상가의 본음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로 진리 안에서 화합한 모습. 요거를 그려 놓으려고 이 편안할 승자를 고른 것 같은데 요게 여기선 증자인데 증자가 회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른 것 같다. 왜? 이 승가라는 의미 자체가 화합하다는 뜻인데 이 회자가 부합할 회자거든요. 이렇게까지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이 상자는 지금 요즘 이 글자한테 불경한 글자죠. 이 상자인데
원래 각골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그 위 이 뜻입니다. 보통 하늘을 의미하죠. 선을 그어놓고 그 위. 그래서 이게 발전해 오다가 두이자랑 구별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발전한 거. 두이자는 이렇게 두이자랑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쌍자가 요 선을 하나 긋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두이자도 아니 이 쌍자도 있었는데요. 여기 합해지면서 이제 요걸로 최종적으로 요 모습으로 정해졌습니다. 위를 의미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 위. 두이자랑 구분하려고 지금 이 선을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상 알아봤고요. 용안이 이런 말 쓰시나요? 용안. 용안이 말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 얼굴 용자 얼굴 한자 그냥 한국인들은 또 꼭 상대방 얼굴 지적 잘하시잖아요. 아니야 막 이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용안 이게 무슨 그 뭐죠? 임금의 얼굴 뭐 이런 의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용안은 용모나 얼굴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 용자가 어떻게 용모나 얼굴을 의미하게 됐을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얼굴 같잖아요. 이래서 얼굴 용자가 된 거예요. 원래 얼굴이랑 상관없는 뜻이에요. 보시면 머리, 억울해 보이는 눈, 여기 팔자주름, 입, 그렇죠? 지금 이렇잖아요. 이래서 얼굴 용자로 쓰인 거예요. 용모. 실제로는 이게 포용하다, 담다,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집이잖아요. 집 안에 계곡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계곡이 물이 흘러서 고인 곳이거든요. 산에서 물결들입니다. 물결들이 모여서 고인 곳이 계곡인데 계곡이 그 물을 그 산에 내려오는 물을 수용하듯이 집이 얼마나 넓으면 사람을 넉넉히 수용할 만한 큰 집, 넉넉하다, 여유롭다, 수용한다. 그래서 용납하다. 내가 수용할게. 이럴 때 이 용자를 씁니다. 포용할게, 용납할게. 품어주다는 뜻인데 얼굴 용자로 쓰이게 된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그래서 얼굴을 닮아서 그래서 후세에 이제 이걸 얼굴 용자로 많이 쓰게 됐어요. 제가 전서 중에 제일 얼굴 닮은 전서를 골라온 거 이해 잘 되시라고. 그래서 안은 뭘까요? 안 얼굴은 알겠는데 요거는 머리입니다. 원래 요게 머리털이 생략돼 있어서 그렇지 눈이에요. 머리털하고 눈, 팔, 다리 이 자체가 지금 좀 머리를 강조해요. 여기서는 머리를 강조했고요. 근데 지금 얼굴 한자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인데 이 부분만 하면요. 선비 언자, 클 언자입니다. 선비, 클. 요거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요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지금 문자입니다. 문자는요. 자세히 그리면 여기다 이것까지 그려줘야 돼요. 언덕 위에 서 있네요. 빛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문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럴 문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문이란 뜻이에요. 글이 아니라. 글도 하나의 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이잖아요. 그림이잖아요. 원래 문을 의미합니다. 문신을 의미했어요. 문신. 몸에다 문신을 새긴 모습. 그래서 문의를 의미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왜 선비언자가 됐느냐? 선비가 이제 이걸 글의 의미로 보면 글이 탁월해요.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잖아요. 선비의 학문이 탁월해가지고 빛나는 모습이어서 크다, 선비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요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럼 선비의 큰 그런 학문을 말하는데 여기다 말씀 원자를 하면요. 그럼 이게 그냥 상말 언자가 돼요. 이게 한글을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상놈들 쓰는 글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글자란 뜻이 돼요. 대중적인 말이란 돼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유추해 보면 선비의 높은 그런 학문에 대해 사람들이 널리 회자되다 보니까 널리 퍼진 말, 그러니까 대중적인 말을 의미하는 말이 돼가지고 상말까지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을 언문이라고 했던 것도 그냥
대중적으로 쓰는 일반 이제 평민들이 쓰는 말 이런 의미를 갖게 됐죠. 근데 원래의 의미는 이게 큽니다. 되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선비를 기리는 말 이런 데서 온 거고요. 그러면 얼굴 한자랑은 지금 이게 안 맞죠. 얼굴은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요 글자를. 그래서 이런 게 한문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도식적으로 막 적용하려면 안 돼요. 여기가요. 요 언덕을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 여기요. 이마 쪽. 이마가 언덕이죠. 언덕에다가 여러분 문신한 거예요. 뭔가 빛나게 뭔가 멋지게 문신을 여기다가 그래서 얼굴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지금 머리에서 얼굴. 뭔가 얼굴에다가 뭔가 문신을 새긴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다르죠. 이 자체로만 봤을 때랑 여기서 같이 쓸 때 또 다른. 한문은 이렇게 항상 유연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이 이 그림에서 뭘 읽어냈는지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있을 때 읽어내는 거랑 단독으로 있을 때 읽어내는 게 달라요. 다른 의미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얼굴 이마 쪽에다가 뭔가 문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 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용안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여기 문자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저기 설립자로 돼 있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문이라는 말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 대중들이 보는 그들이 다 뭔가 뛰어난 장수나 뭐 선비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중 통속적인 뭐 대중 소설, 통속 소설 그러잖아요. 그렇게 널리 퍼진 말들을 의미하는데 이 언자가 쓰이게 된 거예요. 선비의 뛰어난 덕을 막 노래하는 글이나 이런 말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그때 유행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히어로가 선비가 아니죠. 근데 예전이니까 학식이 높은 선비 하면 막 스타가 되던 그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아이돌들이 이 자리에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예전에요. 예전에 선비들이 워낙 아이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광조가 막 그 학문이 뛰어나고 막 그러면 또 막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사들이 많잖아요. 밤중에 조광조 방에 뛰어들어온 뭐 어떤 교수의 이야기 막 그러면 그 고지식한 분들은 막 회초리 때려서 보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선비들 이야기 이런 게 좀 전해 와요. 그러니까 그때 막 뭔가 이게 아이돌 같은 그렇게 막 존경을 받던 사람들의 그런 선비들을 기리는 말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만 이게 좀 이해가 되시고 지금으로선 좀 이해가 안 되실 얘기고 추존하다 밀추자 우리 추리하다 할 때 이거 쓰죠. 추론하다 계속 밀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밀고 나가는 걸 말이에요. 밀다 밀추자고요. 이건 존귀한 존자죠. 존귀하다 존자인데 그 밀추자는 보시면 뭐 의미는 간단합니다. 여기 새 추자잖아요. 새 지금 새죠. 새고요. 날개 이렇게 좀 요게 머리 부분입니다. 이게 몸통 날개. 새를 이건 손이죠. 5손가락 지금 손. 그 손으로 이렇게 미는데 새가 앞으로 날아가듯이 이렇게 힘 있게 민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 이런 경우도 있었죠. 나아갈 진짜도 새처럼 앞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들어가면요, 그 앞으로만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만 쭉 날아가는 걸 상징해요. 새가 뒤로 날아가는 새 보셨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쭉 앞으로만 가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새처럼 앞으로만 쭉 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추리 그러면 이치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추진해 간다는 게 다 지금 새처럼 앞으로만 가라. 이게 높일 존자, 이게 존중할 존자, 귀할 존자인데요. 결국 이게 보면요, 이 술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술이죠. 이렇게 이거 하면 술주자죠. 술병입니다. 그래서 이 술병에 뚜껑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럼 오래된 술입니다. 오래 익은 술. 밀봉해가지고 집집마다 있잖아요. 막 알 수 없는 거 이제 들어 있고
뭐 오늘 한번 까볼까 하는 그런 술. 그 귀한 술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한테, 신이나 귀한 존재한테 아주 귀하고 오래된 술을 바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존중하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체로만 보면 또 재밌어요. 이 자체로만 보면 이게 지금 아주 오래 익은 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자체로는 추자입니다. 그럼 예전에 주나라 때 대추 그러면 술 담당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라는 뜻도 갖게 돼요. 이 추는. 그래서 우리 추장이라고 하잖아요. 추장이 지금 오래된 술이 추장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요, 두 가지 의미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익은 아주 귀한 술처럼 사람이 오래 숙성됐다.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다 알고 경험이 다 녹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추장급의 그런 의미, 우두머리 추자도 되고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오래된 술처럼 익은 사람 의미하는 우두머리 추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오래된 술은 귀한 술이니까 그 귀한 술은 우두머리가 이제 관리한다 해서 이런 귀한 술을 관리하는 자의 의미로서 우두머리라고 우두머리의 뜻이 갖게 됐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는데요. 두 설을 다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익은 사람, 잘 익은 연륜을 갖춘 사람이냐, 원숙한 사람이냐, 그래서 우두머리냐, 그런 귀한 술을 관리하고 그 자기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두머리를 말하느냐, 요거는 뭐 둘 다 의미는 다 되니까요. 실제 주나라 때 술 담당 장관을 대추라고 불렀으니까 그 예전 분들한테 추 그러면 장관급의 의미잖아요. 우두머리를 의미했던 거죠. 알아두시고요. 조선 한번 가볼게요. 조선. 아침조자. 아침조자에 빛날선, 고을선 그럽니다. 빛날선, 고을선. 뚱뚱한 글자가 그러지네요. 빛날선, 고을선. 인데 보시면 각골문은요 이렇게 나무 사이에 태양이 떠 있어요. 각골문은 이래요. 풀이해 보세요. 나무 사이에, 숲 사이에 해가 떴습니다. 근데 달도 아직 떠 있어요. 아침을 말해요. 달이 아직 완전히 안 졌는데 해가 뜬 상. 그때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이게 금문에 오면요. 이제 이게 풀로 생략되고요. 풀 사이에 햇빛이 비치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흐르고 있는 숲에 햇빛이 쫙 비친 모습. 숲에 햇빛이 비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물을 그려놓은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가 물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거는 배거든요. 그래서 배처럼 그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전서에 올 때 원래 물이었는데 이게 배처럼 그려집니다. 이게 배주자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선 세 개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배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주자예요. 여기 선 세 개. 그럼 이게 지금 원래 배주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못 그려졌죠. 원래 배는. 근데 이제 의미 부여를 하자면 강가에 뭐 배도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친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숲 사이에 비쳤는데요. 여기 오면 달라졌죠. 이제 요게 붙고 요 선이 붙으면요. 요거는 깃발, 이거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 요게 깃발을 의미해요. 예전에 깃발이면요. 깃발 중심으로 깃발을 꽂아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군사들이. 그러니까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게 깃발 아래로 딱 모여서 이제 함께 뭉친다는 뜻인데 태양빛이 깃발처럼요. 그 일정한 범위를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깃발을 그려놓으면요. 태양 아래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듯이 태양빛 아래 만물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어서 태양의 빛에 다 휘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깃발 아래 들어갔다. 휘하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깃발의 지희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태양빛의 휘하에 들어갔다. 요거는요. 태양이 위로
솟구친 모습입니다. 태양이 이로 떠가지고 태양빛 아래 우리가 다 그 복종하게 됐다. 그 빛을 받는 걸 일종의 복종이라고 본 거예요. 태양빛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밤새 태양이 사라져서 추위에 떨다가 갑자기 태양이 딱 떠서 우리 모두가 태양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갔다.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건깨도 기억나시죠? 이 건깨도 이거예요. 태양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태양의 그 기운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건깨가 건. 그래서 같은 걸 씁니다. 태양이 딱 떠가지고 지구를 지금 지구에 뭔가 지배력 뭐 이런 걸 행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뜬 모습이고요. 선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냥 물고기입니다. 예, 물고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뒤에 불화자 같은 게 옆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여기는 비늘이고요. 앞에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전서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요. 뾰족하다는 뜻이 앞이 뾰족하다. 그런데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양을 볼 때는 그렇게 막 빛나고 고와 보이지 않은데 옛날 분들은 양을 보통 그렇게 되게 아름다운 거, 빛나는 거, 고운 거 이렇게 상징할 때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해요. 양처럼 양고기만큼 맛있는 생선, 뭐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빛날선, 고울선이라고 한 거 보면 양처럼 빛나고 고운 생선이 아주 실해가지고 양처럼 뭐 빛나고 곱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생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빛날선, 고울선, 어떤 생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선 그러면요, 그 아침과 그 빛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되게 빛이에요, 빛. 조선이란 글자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되게 빛을 좋아해요. 환웅해도 환웅할 때도 다 나무 목에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저 위 아래까지 하늘과 땅까지 태양빛이 다 미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환하다고 할 때도 다 빛과 연결해서 환이라는 음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과 관련돼서 어떤 빛의 나라라는 느낌으로 조선을 썼다. 그래서 아까 이 조자는요, 배주자로 지금 만약 이게 실제 배주자를 의미했다면 조선에서 여기 배주자가 와야겠죠. 그런데 이게 그 근문에서 전서 넘어올 때 이 부분 해석을 배주자로 해석했던 건데요. 본 의미는 태양빛이 숲에 비친다는 거였고, 원래 각골문에 달까지 그려져 있었죠. 원래 각골문에 달까지 그려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 조자에 위에 풀, 해, 밑에도 풀, 옆에 달이 떠 있는 모습 하면 각골문하고 지금 통하죠. 지금 쓰는 해서가. 아침 조자가 지금 각골문하고 통한다. 즉 해도 떴는데 달까지 있으니까 더 빛나지 않겠어요? 원래 해와 달 합치면 밝을 명자잖아요. 천지에 존재하는 빛의 두 핵입니다. 해와 달이. 이 두 개를 다 그려놓은 거는요, 더 빛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태양을 강조하려고 했지만 거기 달빛까지 포함시켜놨다. 그게 달이 아직 있다는 건 이른 아침이라는 것도 상징하지만 동시에 빛을 더하는 느낌으로도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